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장원급제 소방직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사 정한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사를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끝까지 따라오면은 모두 좋은 결과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소방직 한국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그동안 문제는 공개되지 않았죠. 여러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시중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보건 문제가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의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좀 부정확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직렬과 비교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좀 낮은 걸로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문제를 공개하는 쪽으로 지금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기준을 세우기가 좀 훨씬 더 편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사는 지금 현재 우리 제 강의는 크게 보면 3단계로 이렇게 정해졌고요.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흐름에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동영상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 간단한 아주 책자 한 30-40쪽짜리 책자로 정리된 흐름도 정치 흐름 주로 이렇게 정리된 게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기초반 수업이죠. 그래서 가장 이제 기초적인 내용, 그러니까 처음 한국사를 접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편집이 됐습니다. 이 편집은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눈 감고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제 좀 자세한 설명 붙인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심화 과정입니다. 심화 과정은 말 그대로 이제 킬러 문제를 잡아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이 좀 꼼꼼히 읽어야 되고,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나중에 더 설명을 하고요. 어쨌든 기초 과정이라 하더라도, 이 소방직, 한국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보건 문제를 보게 되면 사진이라든가, 자료 등, 이런, 특히 이제 사료는 당연히 기본에다가 사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진, 그림, 문화재 같은 것을 물어보는 그런 것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한 2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도표라든가, 그 다음에 그 흐름도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하면 다는 못 넣어놨어요. 심화 과정에는 많이 넣어놨습니다만은. 그래서 최대한 많이 여기다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자료들을 같이 참고하시고 하면은 도움이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기초반, 흐름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이제 기본 과정. 근데 사실 기본 과정만 해도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한 70점대 정도는 접근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고난도 문제 있잖아요. 그 고난도 문제를 잡기 위한 심화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계를 만약에 실력에 따라서 좀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초반부터 시작을 하거나 또 너무 난 자신 있다 그러면 심화반부터 시작도 할 수 있겠죠. 그건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오신 분들은 성과가 더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강의를 팔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초 과정 모두 챕터가 차례를 보시게 되면은 9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챕터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럼 오늘은 거기 이제 5페이지 제 1챕터 역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역사 이론에 관한 장입니다. 그동안 이제 소방직 보건 문제들 보면 여기에 대한 역사 이론에 관한 문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출제되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출제 경향이 좀 낮습니다. 어디나. 그러나 이제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조금 좀 당황해 하는 건데 거기 이제 5쪽에 보면 2번 역사의 2가지 의미라고 있잖아요. 가로 2번에 보면 객관성과 주관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이제 2가지 기준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 팩트를 강조하는 입장들. 그래서 역사를 과거에 있던 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객관성을 강조한다. 한 장을 넘겨보면 기록으로의 역사 또는 기술 역사의 역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역사의
팩트를 바탕으로 한 해석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 기억 설명 보시면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가가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구가 이 지문이 주어졌을 때 팩트만을 얘기하니까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면은 사실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가치 판단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기록으로 역사.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구분할 정도,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1590년에 일어났다. 그럼 팩트죠. 근데 임진왜란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가르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런 판단은 만약에 그런 날이 있다면은 그거는 기록으로 역사 또는 기술력사 역사로 봐야 돼요. 왜? 역사가가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한국사와 세계사에서 역사 서술 방법 써놨습니다. 근데 이걸 간단히 좀 보자면요. 일단 동아시아에서 우리 한국사뿐 아니라 중국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아시아에서 역사 서술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뭐 기전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뭐 본기, 세가, 열전, 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사를 다층적으로 분석을 했던 기술 방법을 이제 기전체라고 하죠. 중국의 한나라 때 전한시대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편찬했는데 사기가 기전체적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서의 하나의 모범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그대로 이제 가져다가 그런 체제로 쓰게 되는데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삼국사기도 이러한 기전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그 이제 황제 또는 국왕의 기록인 본기의 기자와 그 다음에 전자 열전은 이제 사람들의 전기거든요. 전자를 이렇게 붙여서 기전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편년체라는 게 있죠. 편년체는 일기처럼 거기 설명 보시면 일기처럼 사건이 일어난 연대순을 쓰는 방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말 그대로 국왕 중심으로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있다 쭉 기록하는 걸 편년체라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편년체의 대표적 서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밖에 뭐 기사본말체, 그 다음 그 다음 페이지 뭐 강목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관심 갖진 않아도 좋습니다. 기전체와 편년체라고 하는 큰 흐름이 있다. 그래서 이 편년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따지면 기전체의 본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본기만 떼어놓는다면 기전체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1단원 수업은 이걸로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러분 이번에는 8쪽을 좀 펴시고 챕터 2죠.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 형성이죠. 선사니까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사라고 하는 건 나라마다 다 다르죠. 우리는 지금 뭐 선사라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역사시대가 될 수 있고요. 일본은 선사라고 하지만 우리는 역사시대가 될 수 있고요. 그건 다 다르다. 그러니까 기록 이전의 역사다 이렇게 보고 보통 요 시기에 어느 나라든지 청동기가 전래되면서 국가가 형성되는 금속을 쓰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좀 구석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구석기도 이게 뭐 구석기는 사실 점수를 맞는 문제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렵게도 나오는 경우 물론 소방직이 아닌 경우입니다만은 다른 측면에서 어렵게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구석기의 시대를 좀 구분해 놨어요. 제가 전기, 중기, 후기. 그래서 이제 전기의 특징은 큰 석기 하나를 여러 용도로 쓰는 거죠. 대표적인 게 주먹도끼입니다. 여러분 거기 주먹도끼 나오는데 이 주먹도끼를 요즘으로 말하면 맥가이버 칼이지. 맥가이버 그 칼, 뭐 모든 거 다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기 구석기, 주먹도끼는 이제 우리나라 뭐 한 30만 년 전, 뭐 20만 년 전, 뭐 이렇게 올라가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 구석기가 있고, 이거는 이제 때려내서 이렇게 용도를 좀 이렇게 나눈 거고요. 뭐 자세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후기 구석기인데, 이건 좀 잠깐 보자면요. 읽어보면 쐐기, V자 모양이죠. 쐐기를 이용해서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날격지, 동그라미 해서 됩니다. 이 돌날격지를 만들어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돌날격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잘라낸 걸 가지고 하는 경우고, 후기 구석기쯤 오게 되면 이제 뭐 활도 발명이 되고 중석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식이 이제 나타나니까 이런 아주 세부적인 그런 석기가 등장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많이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하라고 넣어놓은 거고요. 사실 이걸 다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서부터 뭐 13번까지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 그 중엔 뭐 여러분이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거는 이제 3번에 보면 상원의 검은머루 동굴이라는 게 있죠. 오른쪽에 보면 구석기 유적지 지도가 있어요. 신석기하고 청동기 유적은 너무 많기 때문에 지도에 표시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구석기는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있죠. 그래서 구석기 유적지 중에 대표적 유적지는 기억해 두는 게 여러분 필수입니다. 그래서 상원의 검은머루 동굴은 평안남도고요. 가장 오래된 구석기 시대의 동굴 유적. 근데 그 상원 용곡 유적에서는 용곡인이라고 하는 인류의 뼈도 발견이 된 적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한의 대표적인 유적이 연천 전곡리 유적이죠. 이게 별표 3개 하시고, 거기 보면은 뭐 78년 미군 병사 보혜인이라는 사람이 총을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문화인류학을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그 전곡리 한탄강 유흥장이잖아요. 유흥지. 거기서 이 석기를 주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거기 보면 니은이 좋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동아시아에서 아슐리아년 주먹도끼가 처음으로 발견된 곳으로 이렇게 되는데, 아슐리아년 주먹도끼 거기 보면은 여러분 교재에 보면 알겠지만은 약간 볼릭을 좀 줘둬서 좀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잘 구분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거기 잘 보시면은 좀 진하게 좀 이렇게 볼릭이 들어간 거 있죠? 이게 구분이 좀 안 되지만 사실은 이 교재 모든 부분에 중요한 건 이렇게 볼릭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이 좀 이렇게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슐리아년 주먹도끼가 좀 발견이 됐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뭐 이거 동아시아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사람들은 좀 지능이 떨어졌다. 아슐리안이란 말이 붙인 게 이제 그 지역 이름이니까 서양식이잖아요. 여러분 그 팔 쪽에 있는 주먹도끼가 바로 전곡리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런 형태를 아슐리안 주먹도끼라고 합니다. 이렇게 날개처럼 쳐가지고 하나의 이 날카롭기도 하고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주먹도끼를 만든 것을 아슐리안 주먹도끼라고 하는데, 이게 전곡리에서 처음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주 구석기에 대표적 유적이 있었다는 걸 보여준 그런 유적이 되겠습니다. 뭐 그 밖에 뭐 공주 석장 유적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전기에서 후기까지 모든 구석기 유적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거기 그 12번에 보면 창원 두루봉 동굴에 있어서는 남한 지역에 처음으로 이제 완전한 뼈가 출토됐는데, 어린아이 뼈 도구고 발견 당시 발견자 김흥수 씨의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라고 부른다는 거. 최근 들어서 뭐 이 흥수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뭐 논쟁이 붙고 있기 때문에 다시 뭐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흥수아이 같은 것은 남한의 대표적 구석기 유적이다. 뭐 그 정도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가죠. 구석기 시대 유물은 뭐 뗀석기라는 거 다 알 거고요. 뭐 사냥 도구도 뭐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거는 뭐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거기 이제 구석기 시대와 관련해서 오른쪽에 보면 승배찌르개라는 게 보이죠? 이 승배찌르개는 구석기 후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승배는 자루란 뜻이니까요. 이 자루를 여기다 대고서 묶은 거죠. 자루는 안 남아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구석기 후기다. 승배지르개 같은 경우는 자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구석기 전기냐 후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는 후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구석기 시대 생활 뭐 간단히 정리를 해놨어요. 뭐 여러 가지가 뭐 다 아는 거죠. 여러분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일일이 다 읽진 않겠고요. 주거에 보면은 동굴, 바위 그늘, 강가의 막집 뭐 이런 데 살았다고 하잖아요. 특히 막집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석기의 음집과는 대비되기 때문에 현재 뭐 거의 남아있진 않지만 여러분이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톡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지배와 피지배, 계급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신앙으로서는 주술적 신앙이라는 걸 동그라미 쳤어요. 아직 우리가 말하는 종교란 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두려운 마음 이런 것을 주술적이란 말을 쓰는데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매장하는 사람들에게 뭐 꽃을 좀 이렇게 묻는다든가, 또는 뭐 붉은색 흙을 덮는다든가, 네안데르탈인에서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주술적 의미의 신앙의 초보 단계 이런 게 나타났다 이 정도고요. 예술은 뭐 동굴벽화 너무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만 세계적으로
근데 공주 석장리와 단양 수양계에서는 고래, 물고기 조각 등을 새긴 유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유물이 발견이 됐죠. 자, 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중석기라는 게 있어요. 좀 주의하시고 별표 한 2개 정도. 왜냐하면은 이 중석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석기 시대를 얘기합니다. 구석기와 신석기 중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 밑에서 셋째 줄 설명. 남한에서는 제주 고산리유적이 돼. 고산리유적 동그라미 하시고 이건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제주 고산리는 중석기의 대표적 유적으로 많이 얘기된다. 그 다음에 잔석기, 활, 이음도구 같은 것이 이 시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활 같은 것은 이제 조그만 동물을 잡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잖아요. 여기 이때 출현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신석기로 갑시다. 구석기를 염두에다 둔 상태에서 신석기를 기억하셔야죠. 항상 비교적인 문제가 나오죠. 구석기 자체로만 물어보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같이 이렇게 좀 보시고 거기 신석기 시대 유물과 유적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먼저 전체적 내용을 한번 보자면 경제와 관련해서는 농경과 목축이죠. 이게 별표 3개가 되겠습니다. 농경과 목축. 그리고 석기는 이제 갈아서 만든 석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간석기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구석기와 비교해 놓고 있잖아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주거와 관련해서는 움집입니다. 구석기에는 막집이었는데 움집으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는 농경이 시작됐다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이렇게 묶어서 생각한다면 강가나 바닷가에서 움집을 짓고 토기를 처음 생겼다는 거죠. 농경과 관련해서는 토기가 있어야 됩니다. 곡식을 생산하고 저장하고 또는 가공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토기가 처음 사용됐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평등사회고 다만 다르다면 신앙이죠.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신석기 시대는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은 뭐 거대한 자연물에 신령한 기운이 깃들어져 있다는 의미잖아요. 뭐 큰 나무나 강이나 바다, 큰 바위, 산. 그 다음에 샤머니즘은 이제 이 무당이 영혼과 인간을 매개한다는 그런 신앙이 될 것이고요. 뭐 우리나라의 가장 아주 전형적인 그런 신앙이죠. 뭐 단군도 따지고 보면 샤먼으로 보겠잖아요. 초기에. 그러니까 샤머니즘. 뭐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의 한 60% 이상은 죽기 전에 한 번은 샤먼을 만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토테미즘. 특정한 동식물을 신성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군 신화에서 곰과 호랑이 토템이 나왔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것이 원래는 신석기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거기 이제 예술인데요. 밑에 보면은 점토 얼굴상 보이시죠? 사진. 강원도 양양 오산리 신석기에서 나온 유적이고, 그 다음 페이지 13쪽에 보면은 조개 껍데기 가면과 칠해거리 같은 게 보여요. 자, 이런 것들은, 이건 뭐 부산의 동삼동 폐총회련에서 나왔는데, 신석기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오셔서, 거기 이제, 정리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그럼 우리나라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신석기 시대 편년은 한 8,000년 경우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여러분 중에 이제 뭐 공부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옛날에 했을 때는 6,000년이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상당히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8,000년 경에 올라갔고요. 강가나 바닷가 뭐 당연히 강가나 바닷가에서 식량을 구하기 편했기 때문입니다. 신석기 유적지 뭐 대표적인 암사동 유적지와 동삼동 폐총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고 거기 봉산 지탑린다. 이건 황해도인데요. 여기서는 탄화된 곡물, 이거 이제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3개 해야죠. 탄화된 곡물 유적으로 많이 이제 지탑리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경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대표적인 아주 그런 유적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넘겨보시면 거기 사진이 보입니다. 거기 뭐 갈판과 갈돌이라고 해요. 이렇게 곡식을 갈아먹는 거. 12쪽이죠. 그 다음에 농경 굴지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농경에 썼던 여러 돌들. 당시 뭐 농경하려면은 뭐 농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농경 굴지구라고 합니다. 뭐 돌괭이, 돌보스, 돌삽 이렇게 돼 있는데 묶어서 굴지구랑은 땅을 파는 도구란 뜻이니까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5번인데 5번을 좀 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좀 보자면 동그라미 5번 신석기의 토기도 사실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빗살무늬 톡이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외워가지고는 킬러 문제 같은 게 대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빗살무늬 톡이지만 이름 민무늬 톡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민무늬 톡이하고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톡이는 그 시간차가 무려 3, 4천 년의 시간차가 나요. 그러니까 빗살무늬 톡이는 신석기 후기다. 신석기 초기에는 이름 민무늬 톡이가 등장한 거, 뭐 거기 덧무늬와 이름 민무늬 톡이 다 초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시기를 구분해라.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빗살무늬 톡이는 어떻게 신석기 후기다 이렇게 좀 써놓으면 좋겠어요. 네. 신석기 시대 생활과 관련해서는 뭐 아까도 얘기했죠. 농경 목축이 중요하고요. 거기 니은에 보면 농경을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이 미약해서 사냥과 고기잡이가 여전히 식량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러니까 농경뿐 아니라 채집경제도 같이 병행하고 있었다는 걸 좀 잊지 마시고요. 특히 그 신석기 대표 유물 중 우리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의복과 그물 제작이거든요.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 뭐 가락바퀴 그래가지고 이제 한자로는 방추차라고 부릅니다만은 실을 만들 때 실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실을 이렇게 짤 때 쓰던 도구, 돌 이런 것들이 신석기 유물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자, 13쪽에 보면은 당연히 집터, 움집 얘기하는 이제 사진도 보이죠. 보통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러니까 원형 쪽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의 화덕은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정도 왜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집터는 화덕이 한쪽에 있고요. 이제 굴뚝으로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좀 더 발달합니다. 반면에 이제 신석기 시대 움집은 화덕은 가운데에 있다. 그 다음에 뭐 규모는 4, 5명 정도 한 가족, 크지가 않았다. 뭐 아까 봤죠? 사회적으로 평등사였다는 거 다 알고요. 그 다음에 종교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뭐 신석기 뭐 이 정도인데 결론은 뭐냐면 구석기하고 신석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석기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구석기와 신석기를 여러분이 신속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가 됐죠. 바쁘신 분들은 진짜 바쁘다 그러면 아까 봤던 초기에 나왔던 그 몇 쪽입니까? 우리 11쪽에 있는 신석기 시대 유물과 유적 구석기하고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것만 정리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14쪽으로 가도록 하죠. 국가 형성인데요. 우리가 이제 거기 국가 형성과 관련해서는 청동기 시대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걸 좀 우리가 청동기 시대는 지배와 피지배가 형성이 됐다는 것과 같은 얘기고요. 그것은 권력자가 등장했다는 것과 또 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 그리고 그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국가가 형성됐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 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걸 여러분은 요 흐름을 자꾸 이제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의 유물 뭐 이런 거에 관심 갖다 보니까 이게 자꾸 또 따로 가는 거지. 이렇게 동시에 있다는 걸 알고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난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잠깐 보자면 청동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맨날 얘기하는 게 비파형 동검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비파형 동검. 그런데 그 동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군장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시대에 이제 우리가 여러 국가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록상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국가는 고조선 아닐까요? 그러니까 유물과 유적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물과 유적적으로 먼저 이 시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고조선 설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청동기하고 고조선 별개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묶어서 가는 게 핵심이다.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청동기에서 이제 쭉 해서 이제 철기가 전래되는 거잖아요. 철기가 전래돼도 청동기는 여전히 쓰입니다. 그래서 철기가 전래돼도 청동기는 여전히 있다.
그래서 보통 요 철기가 전래되는 시기를 BC 5세기 정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기원전 5세기로 보고 있잖아요. 요런 흐름. 그러면 철기가 전래될 때쯤이면은 군장이라고 해서 이제 왕이라고 칭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단군 신화의 그 단군은 여기에 이 군장으로서의 등장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일 거고요. 그러면 고조선 이때쯤 와서 더 발전하겠죠. 이런 구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뭐 세부적인 내용에 매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흐름을 짜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이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초기철기 시대인데요. 자, 청동기의 기원, 거기 기원전 2000년경 별표 3개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유령지방에서 청동기 문화가 유입되면서 빗살무늬 토기를 대신해서 덧띠 새김무늬 토기, 이것도 뭐 별표 3개죠. 오른쪽에 보면 덧띠 새김무늬 토기가 보여요. 보통 청동기의 토기들의 특징은 뭐 종류로 따지면 100여 종류 이상 지금 현재까지 분류가 되는데, 물론 이렇게 무늬가 있는 토기도 있고 없는 토기도 있지만 대부분 무늬가 없어서 우리가 그냥 청동기 시대는 민무늬 토기란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무늬가 없는 토기다 이렇게 이제 보통 쓰는데, 청동기 시대에서 이제 그 시작을 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덧띠 새김 무늬 토기. 무늬는 별로 없지만 덧띠 무늬가 좀 있는. 그래서 요런 게 나타났을 때 이제 청동기하고 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입되면서 아까 신석기 후기에 주로 유행한 게 빗살무늬 토기라 했잖아요. 빗살무늬 토기를 대신해서 이런 것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도 중요하죠. 우리나라 청동기는 주로 주석만 합금되어 있는 중국과 달리 아연도 들어있고 동물 문양을 사용하고 있어서 북방 시베리아 계통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 청동기와는 교류가 좀 없다. 그래서 저쪽 북방 시베리아 지역 유목민족의 청동기와 관계가 깊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유적은 뭐 폭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 기억에 보면 평안북도 의주 미송리 동굴에서 1959년에 토기가 나왔는데 이 토기를 미송리식 토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송리식 토기는 청동기 대표적인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15쪽에 보시면 그 미송리식 토기가 보이죠. 미송리식 토기는 청동기 대표적인 토기일 뿐만 아니라 고조선이란 나라와도 관련 있는 토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 토기고, 그 다음에 거기 디귿번에 보면 충남 부여 송국리에서 그걸 나오잖아요. 송국리 유적은 좀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송국리에서 타나미, 반달돌칼, 홈자기, 뭐 붉은 간토기, 뭐 송국리식 토기 등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부여 송국리 유적은 청동기 대표적 유적이다. 뭐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 울산 검단리 집단 유적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리을에 보면 환호라는 게 발굴됩니다. 뭐 사진은 거기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은 심화 과정에 들어가면 사진이 있습니다. 이 환호라는 게 뭐냐? 지역을 이렇게 자기가 사는 동네에 홀을 쭉 파놓은 거예요. 그 홀을 파놓고 거기에 이제 뭐 물을 집어넣는다든가 또는 그 물을 집어넣지 않는다면은 뭐 무슨 뭐 창이나 밑에 이렇게 뾰족한 도구들 밑에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건너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 환호라는 것 자체가 뭐죠? 바로 방어수단이죠. 그러면 지배와 피지배, 즉 서로 싸우는, 잉여 생산물을 놓고 싸우는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석기 시대에는 그러한 싸움이 이제 개인적인 싸움이 있었겠죠. 뭐 서로 A와 B끼리 서로 때리고 싸우고 그런 게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집단적 전쟁 우리가 이제 신석기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청동기 시대 와서는 그런 게 있고, 그러한 증거로서는 환호 같은 게 나옵니다. 환호가 뭐다를 아는 게 핵심이에요. 뭐 선택지에 뿔쑥 나와버리면 여러분 아차 싶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무덤 뭐 많이 별표 3개죠. 고인돌, 돌무지무덤, 돌럼무덤. 밑에 보면은 고인돌 보이는데, 고인돌은 뭐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방식 고인돌이 그대로 땅으로 들어가면 남방식이 되는 거예요. 위에는 그냥 계속 돌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이제 돌널 무덤인데, 그 돌널, 고인돌, 남방식 고인돌 밑에 부분의 그런 형태를 돌널 무덤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위에 이렇게 바위로 덮는 식으로도 있지만 안 덮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판석만 깔고 그냥 이렇게 흙을 해놓는 건데 그걸 돌널무덤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인돌과 돌널무덤, 뭐 돌무지 무덤도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유물은 뭐 당연히 청동기니까 중요한 게 비파형 동검이겠죠. 그래서 그 밑에 비파형 동검, 청동기 시대 유물 15쪽에 보시면 거기 청동기 시대 유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비파형 동검이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좀 비파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좀 오른쪽으로 좀 뚱뚱하게 좀 사진을 좀 끌어당겼어요. 이거 사실 너무 좀 끌어당긴 것 같긴 한데 진짜 비파 모양 같죠. 비파라고 하는 그 중국의 악기입니다. 기타 같은 악기인데 그렇게 모형이 생겨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실은 이거보다 좀 날렵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제 그 손잡이가 없잖아요. 손잡이 도구는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결합시키는 형태예요. 그리고 길이도 좀 짧죠. 그래서 이게 과연 무기로서의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실제 만들어 보니까 치명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시면 비파형 동검이 있고요. 근데 이 비파형 동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인들은 단 한 자루도 만들지 않아. 그리고 이 비파형 동검에는 주석 성분보다는 아연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파형 동검이 나타났다는 것은 독특한 정치 체제가 중국과는 다른 형성됐다는 건데 우리는 그걸 고조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국가가 형성됐을 때 비파형 동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14쪽에는 1번 보죠.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은 북방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와 함께 고조선의 세력 범위하고 일치하고 있어 고조선의 영역을 확인시켜주는 유물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북방식 고인돌 아까 말한 미송리식 토기가 나온다면 고조선의 세력 범위다. 이게 별표 3개죠 뭐. 나중에 이제 고조선 세력 범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이번에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청동기는 뭐 합금이라 재료가 흔하지 않아 주로 무기, 제기, 장신구를 만들었고 농기구는 만들 만한 여력이 없어서 물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세계적인 지역에서는 농기구도 청동기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중국도 발견된 사례는 거의 없어요. 농기구는 여전히 반달 돌칼이라든가 박계날 도끼라든가 홈자기 같은 석기를 쓰는데 오른쪽에 보면 박계날 도끼가 있고요. 이 박계날 도끼 용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다음에 홈자기가 있잖아요. 홈자기는 끝부분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거든요. 거기다가 나무를 대고 묶어가지고 농기구를 썼던 거고요. 반달 돌칼도 이거는 이제 대표적 수학 도구인데 아마도 벼의 이삭을 따는데 상당히 최적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달돌칼이 출현하면 우리는 벼농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달돌칼에다가 뭐라고 써놔야 돼? 벼농사 출현 별표 3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석기를 썼지만 청동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구분해야 돼. 우리 아까 신석기 시대 농경 굴지구 있었잖아요. 농경 굴지구와는 다르다. 그래서 보다 더 최적화된 석기로 농사를 지었다.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친 무늬 거울의 뒷면은 그 사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청동 방울 같은 것도 나왔습니다. 이 청동 방울 같은 국보입니다. 국보. 우리나라 전라남도 대곡리에서 이제 화순에서 발견된 아주 국보인데, 근데 이거 엿장수가 이거 고물 줬다가 이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와서 신고하는 바람에 국보급이었는데, 정확히 어디서 출토됐는지는 집 주변인 것 같은데 거기서 출토했다고 하는데 묘나 이런 고인돌의 흔적은 현재 남아있지 않죠. 하여튼 청동기 유물입니다. 이 팔주령이라는 것은 청동 방울은 말 그대로 방울이에요. 방울 8개 달린 겁니다. 자, 밑에 박계날 도끼인데 환상 석부라고도 하고 가운데 구멍에 자루를 껴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용도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이번에는 톡인데요. 이 청동기 시대의 톡의 특징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무늬가 없어요. 그래서 민무늬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미송리식 톡이는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인데 특히 고조선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청동기 대표적 유적지로서 송국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여 송국리.
송궁리에서 나타난 토기가 바로 거기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토기를 송궁리식 토기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를 뭐 사진으로 여러분한테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송궁리 토기가 나오면 아유 청동기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붉은 간토기 별표 3개 하세요. 남해안 쪽에서 가끔 이게 나오는데 산화철 같은 것을 문질러 가지고 표면을 이렇게 붉은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칼라 사진인데 지금 흑백으로 여러분 보고 있을 뿐인데 붉은 간토기가 나왔다 청동기 시대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붉은 간토기를 또 많이 잊어버린 경향이 있어.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넘기시죠.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까지 뭐 술술술 넘어가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하지만 막상 문제를 풀게 되면은 핵심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내용을 아무리 외운다 해도 그거를 시험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험 문제만 보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예 공부를 시작할 때 지금 저희들이 탁탁 던지는 말 있잖아요. 이런 거 중요하고 그런 걸 다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멍하니 이렇게 수업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다시 이걸 또 새롭게 되고 그래서 다시 돌려보고 하잖아요. 돌려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필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 여러분의 피로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자, 이런 뭐 흐름도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 그 16쪽의 내용이 보니까 철기의 사용이니까 요거와 해당이 되는 거죠. 철기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런데 철기가 들어왔어도 청동기는 여전히 쓴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철기가 전래된 건 기원전 5세기경입니다. 5세기경. 별표 3개죠. 그리고 중국 계통에서 유입됐다. 이것도 별표 3개죠. 그러니까 청동기는 북방 계통이었는데 철기는 북방 계통이 아니라 중국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거기 이제 좀 사진들이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설명할게요. 일단 중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증거가 많이 나오는 게 거기 중국과의 교류를 나타내는 그 유물들이 나와요. 창원의 다오리에서 발견된 붓. 그리고 한반도 이것은 한반도 남부까지 한자가 사용돼서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중국의 그 화폐인 명도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시황이 만든 화폐를 반량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한나라 무제가 만든 화폐를 오수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철기와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래된 거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청동기는 그대로 있어. 그런데 비파형 동검이 형태가 바뀌죠. 세형 동검이란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별표 3개죠. 이거 뭐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파형 동검은 우리나라의 오리지널이 아니야. 오리지널은 아니죠. 왜냐면 이건 북방계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가 쓰면서 개량한 면은 있을 겁니다. 왜냐면 형태들이 약간씩 달라지는 건 있어요. 하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형 동검은 다른 지역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한반도에서만 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형 동검은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 발전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 3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세형 동검은 동검이긴 하지만 철기가 전래된 이후에 출현한다. 그 철기가 전래되는 시기와 맞춰서 같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기로도 썼겠죠. 세형 동검 당연히. 하지만 이제 점차 철기가 본격적으로 전래되면서 이제 세형 동검은 의기적으로 변하게 되겠지만 초창기에는 당연히 무기로 썼을 겁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청동기를 만들었다는 증거로 많이 얘기되는 게 여기 거푸집이란 거예요. 2개를 이렇게 갖춰놓고 거기다 센 물을 붓게 되면은 청동물을 이렇게 붓게 되면 청동기가 나오잖아요. 그 틀이 있다는 것은 뭐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거울을 청동 거울, 이 반대편이 거울인데 그 뒷면에 무늬가 대단히 정교합니다. 요새 만들기도 쉽지 않은, 요새도 이거 장인들이 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설명 보면 비파형 동검을 발전시킨 세형 동검은 독자적인 한국식 동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라는 것은 간을 세자죠. 한자로 간을 세자. 여러분 세발낙지 먹어봤잖아요. 세발낙지가 발이 3개가 아니라 가느다라에서 세형 동검 아니겠어요? 세발낙지 아니겠어요? 예.
그 다음에 철기가 전래된 이후에 많이 나오는 토기들 거기 덧띠토기, 검은간토기, 가지무늬토기인데 여러분 신경은 쓰지 마시고 하나만 동그라미 합시다. 검은간토기죠. 아까 붉은간토기는 청동기라고 했잖아요. 검은간토기는 철기 전래된 이후다 이게. 그리고 이 보다 더 좀 그 칠이 더 두껍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철기가 전래된 이후에 철기 시대의 무덤은 그 전에 돌려 무덤도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좀 특이한 무덤이 출현했기 때문에 거기 동무덤이란 겁니다. 동무덤. 큰 톡이 일종의 우리가 이제 장독 할 때 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을 두 개 연결해 가지고 관으로 쓰는 거예요. 이걸 동무덤이라고 그래요. 부여 송국리 같은 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송국리 후기에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물론 송국리 대표적인 딴 데도 나와요. 근데 이 동무덤은 우리가 온감무라고도 하는데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에 등장한 양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널무덤과 그 다음에 토광무 이런 것도 있는데요. 거기 보면 주위에 고랑이 파져 있는 죽음묘로 전남 나주에서 출토, 나주에서 출토란 말은 좀 지우세요. 무슨 묘가 출토될 수는 없잖아요. 발견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죽음묘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보면은 이 죽음묘 같은 것도 철기 시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더 좀 심화 과정에서 필요하면 더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의 생활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거기 일본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유재산제와 빈부차가 나타나고 계급이 출현했다. 그 계급들은 자기가 거기 이제 기억해 보면은 정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배자인 군장이 등장했을 것이고, 그 군장들은 자기가 위대하다고 이제 자기 족속을 높이겠죠. 그걸 선민사상이잖아요. 선민사상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나라 같은 단군신화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하죠. 사실 여러분 이게 여담입니다. 우리나라는 신화가 되게 짧은 나라입니다. 중국의 신화는 어마어마해요. 그 분량이. 하다못해 일본의 신화도 세계적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신화가 되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모아놓으면 꽤 돼요. 고구려 백제, 부여 많잖아요. 모아놓으면 꽤 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 양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잘 몰라요. 우리나라 이게 단군의 자손이라고 얘기해놓고 단군이라도 모르는 애들이 수두룩한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자, 선민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일부 저습제 변홍사의 별표 3개잖아요. 아까 반달돌가 설명하면서 얘기했어요. 청동기 시대는 변홍사가 시작이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죠. 변홍사.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예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호랑이, 말 모양의 동물 모양의 띠고리 장식이 있죠. 그 밑에 보이죠? 띠고리 장식. 즉 금속을 이용한 장식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많이 나오잖아요. 울주 방구대 바위 그림. 이 울주 방구대 바위 그림은 지금 현재 문화재로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댐에 물을 가두게 되면 그것이 이렇게 물에 잠기기 때문에 지금 그거 보존 방안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주 중요한 유적이에요. 울주 방구대 그 바위 그림인데요. 거기 물고기 설명 보십시오. 물고기, 사람 등의 형상과 고래잡이 모습, 사냥하는 광경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분류를 이제 청동기에다 넣는 이유는 신석기 시대부터 아마 새겼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청동기 시대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신석기하고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서 보통 바위 그림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양전동의 바위 그림도 있어요. 그럼 추상적인 기하학적 문양 같은 동심원, 아마 태양숭배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거든요. 한 요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청동기의 유물과 이런 걸 정리한 거고, 그 다음 단원이 보니까 당과 고조선이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기록과 관련된 이런 정리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일간 강의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좀 알다시피 어느 한 시대를 이렇게 딱 물어보는 그런 문제보다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셔서 선사는 맨날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암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사실 다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래야 다른 과목에서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합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느 과목이든 다 맞는 게. 근데 사실 소방직 같은 경우에 다른 과목에서의 그 경쟁률도 있지만 한국사 같은 경우에 어려운 문제를 틀려버리게 되면 그게 확 좀 달라지니까 좀 정리를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강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